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래가 없다며 통째로 포기한 그 산업. 한국이 그걸 주워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 스스로가 이제 한국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30년 경력의 중국 화학 엔지니어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국 땅을 밟고 본 광경은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놀라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미화입니다. 올해 52세 중국 저장성 닝보 석유화학단지에서 30년을 일한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평생을 바친 그 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015년 9월 17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무원이 역사적 발표를 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및 첨단 산업 전환 계획. 화면 속 부총리의 단호한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저부가 가치 화학산업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공장 식당은 술렁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왕젠궈 부장이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죠. 이제 끝이야.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를 버렸어. 48세의 리펑 기술이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그게 미래래. 우리 같은 굴뚝 산업은 20세기 유물이라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곳에 발을 디딘 게 22살 때였습니다. 손에 묻은 화학약품 냄새, 새벽 교대 근무의 피로, 승진의 기쁨, 동료들과의 우정. 제 인생 전부가 이 공장에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공식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저장성 34개 석유화학 공장 단계적 폐쇄. 우리 공장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설명회에서 인사 담당이 차갑게 읽어 내려갔죠. 정부 방침에 따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을 축소하고 2020년 완전 가동 중단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닝보공단의 수십 개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가 이제 몇 년 뒤면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석유화학을 버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정반대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2016년 3월 중국 산업 전문 언론에 짤막한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한국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2조 원 증설 발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이 버리는 산업에 2조 원을 투자한다고? 정신이 나간 게 분명했죠. 왕젠궈가 그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항상 한 박자 늦지. 우리가 포기하는 걸 이제 시작하네.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댓글들은 한국을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21세기의 굴뚝 산업이라니 크크크. 중국 따라하다 망하는 전형적 패턴. 3년 뒤에 한국도 공장 문 닫을걸?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시대를 잊지 못하는 후진적 선택을 한 거라고 말이죠. 2017년 본격적으로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성 27개, 저장성 34개, 광둥성 19개. 중국 전역에서 80개가 넘는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해 12월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55세까지 5년을 더 버틸 수도 있었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공장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받던 날 30년 근속패를 손에 쥐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증류탑에서 더 이상 증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30년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기계들이 멈춘 그 정적이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메인 화면에 한국 관련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SK케미칼 울산의 첨단 소재 공장 신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리펑이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봤어? 석유화학 산업에 올인한다는데? 완전 자살골이네. 왕젠궈가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는 꼴. 불쌍하긴.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3년 뒤면 우리처럼 될 텐데. 시대를 역행하는 대가는 비싸지. 그 댓글에 5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2018년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석유화학 경력자는 필요 없습니다. 사양 산업 경험은 우리 회사와 맞지 않습니다. 거절 메일이 하루에도 몇 통씩 날아왔습니다. 왕젠궈, 리펑과 함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셋 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죠. 커피를 마시며 한숨만 내쉬던 리펑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한국 화학 기업들 주가 폭등이래. 미친 거 아냐? 화면에는 한국증권시장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LG화학 52주 신고가, SK이노베이션 30% 급등. 왕젠궈가 비웃었습니다. 거품이야. 곧 터질 거라고.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도 곧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맞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여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7월 어느 날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광저우의 한 전자부품 회사 구매팀장이었습니다. 천 선생님, 급한 일입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파장이 일었다는 겁니다. 그 여파로 중국 전자 기업들도 대체 소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한국산 고순도 화학 소재를 긴급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주문이 밀려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천 선생님 경력이면 협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일주일만 한국에 다녀와 주시면 큰 사례를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에 그것도 도움을 청하러 가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백수로 지낸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2019년 8월 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왕젠궈와 리펑도 각자 다른 회사 일로 함께 오게 됐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며 리펑이 중얼거렸습니다. 망해가는 나라 공기는 어떨지 궁금하네. 택시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왕젠궈가 코웃음을 쳤죠. 겉만 번지르르하네. 속은 텅 비어있을 텐데. 하지만 다음날 아침 우리가 방문한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본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약속된 SK종합화학 본사 건물 앞 주차장. 우리는 그곳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주차장에 빼곡히 들어선 차량들의 번호판을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번호판의 벤츠 S클래스 3대, 미국 번호판의 테슬라 모델 S 2대, 일본 번호판의 렉서스 5대, 그리고 각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는 회사 명찰들. BASF, Dow Chemical, 미쓰비시 케미칼, 듀폰. 왕젠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다 뭐야? 리펑도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의 넓은 공간에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50명도 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독일어, 일본어, 프랑스어가 뒤섞여 들렸고 모두가 노트북을 펴놓고 진지하게 뭔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이 모두?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두계약 상담을 기다리시는 글로벌 기업 구매팀 분들입니다. 오늘 한 42개 기업이 방문 예정이에요. 42개 기업. 하루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김성훈 이사였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 선생님, 프로필을 봤는데 님보에서 30년 근무하셨다면서요? 저도 울산에서 20년째입니다. 동업자시네요. 동업자.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이미 산업을 떠난 사람이고 그는 여전히 현역인데 말입니다. 김 이사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신 제품이 반도체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순도 99.9999%입니다. 99.9999%. 소수점 아래 구가 6개. 리펑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만들던 건 99.99%도 힘들었는데. 김 이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10년까지는 저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10년단 연구, 개발에 3,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저희와 일본 기업 단 2곳만 이 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3,200억 원. 10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 이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주문이 밀려서 납기가 8개월입니다. 삼성, TSMC, 인텔에 먼저 공급해야 해서요. 왕쟁거가 소리쳤습니다. 8개월을 기다리라고요? 그럼 우리 회사는 망합니다. 김 이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품질을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소재가 들어가는 반도체 하나가 수백만 원입니다. 0.0001%라도 불순물이 있으면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그 말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에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제가 30년간 일했던 중국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하얀 공간, 먼지 하나 없는 환경, 거대한 로봇팔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이며 원료를 배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자동화율 94%입니다. 불량률은 0.0003%. 연간 생산량은 작지만 매출액은 중국 공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리펑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생산량은 적은데 매출이 더 많다고요? 네. 일반 화학 제품은 톤당 100만 원입니다. 저희 특수 소재는 톤당 4,800만 원입니다. 김 이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48배. 가격이 48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왕쟁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연구개발동이었습니다. 5층 건물 전체가 연구실이었는데 각 층마다 다른 소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층은 반도체 소재, 2층은 디스플레이 소재, 3층은 2차 전지 소재, 4층은 바이오 소재, 5층은 미래 신소재. 한 연구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연구원이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저 연구원은 7년째 OLED용 발광 소재 하나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양산 기술을 완성했죠. 그 제품 하나로 연매출 300억 원입니다. 7년. 한 가지 소재에 7년을 투자한다. 저는 아찔했습니다. 중국이라면 3개월 안에 결과를 내라고 압박했을 겁니다. 연구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체 직원 1,500명 중 340명이 연구원입니다. 그중 박사급이 89명입니다. 김 이사의 대답에 리펑이 입을 벌렸습니다. 23%. 전체 인력의 23%가 연구 인력이라는 겁니다. 중국 공장은 평균 8%였습니다. 저녁에 김 이사가 우리를 울산 앞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이사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중국이 석유화학을 포기했을 때 한국은 왜 반대로 갔습니까? 전 세계가 사양 산업이라고 했는데. 김 이사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010년 저희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과 가격 경쟁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은 원가의 60%로 팔았으니까요. 그대로 가면 3년 안에 망하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화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범용화학을 포기하자. 대신 특수 소재로 가자. 아무도 못 만드는 걸 만들자.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왕젠거가 물었습니다. 위험했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적자였습니다. 투자만 하고 수익은 없었으니까요. 주주들이 난리였습니다. 경영진 교체 요구도 나왔고요. 그런데 왜 버텼습니까? 김 이사가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을 투자해서 30년을 먹고 살자. 그게 우리 전략이었습니다. 빨리 돈 벌려고 하면 중국을 못 이깁니다. 하지만 깊게 파고들면 중국도 10년은 못 따라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2015년 중국이 석유화학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비운 자리가 기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웃을 때 한국은 우리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부산국제화학소재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백스코 전시장 1층 전체가 화학 기업들로 가득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한국 기업 부스들은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LG화학 부스 앞에는 100명이 넘는 바이어들이 줄을 서 있었고 롯데케미칼 부스는 상담 대기 번호표가 73번까지 나가 있었습니다. 반대편 중국 기업 부스를 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화학기업 시노펙 부스의 직원 2명이 무료하게 앉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왕쟁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우리는 한국 부스들을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어느 부스 앞에서 독일 억양의 영어가 들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독일인이 한국 직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BMW 전기차 공장에서 쓰는 배터리 분리막, 한국산 아니면 품질이 안 나옵니다. 독일 기업들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문하시면 내년 3월 물량부터 가능합니다.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내년 3월. 지금이 8월인데 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OLED 발광 소재를 전시하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돋보기로 샘플을 들여다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이 동료에게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리펑이 조금 알아들었는데 이순도는 일본도 못 만든다. 한국이 1등이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푸드코트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모두 한국 제품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없으면 우리 공장 못 돌아갑니다. 미국인의 목소리. 한국 기업과 계약하려고 1년을 기다렸어요. 프랑스인의 목소리. 한국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독일인의 목소리.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왕쟁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 한국은 망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10년 앞서 있었던 거야. 리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이야.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어. 오후에는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한국화학산업 수출액은 2015년 428억 달러에서 2020년 53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특수 소재 비중은 38%에서 61%로 올랐습니다. 우리는 양이 아닌 질로 승부했고 그 결과 세계 2위 화학 강국이 되었습니다. 537억 달러. 저는 아찔했습니다. 중국은 같은 기간 612억 달러에서 489억 달러로 줄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바이오 소재와 친환경 화학에 5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 본 모든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30년 경력의 제가 중국 화학산업의 베테랑이라고 자부했던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학 기업들의 통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기술 특허 현황. 숫자들이 명확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정 화학 소재 한국 41%, 일본 35%, 미국 18%, OLED 핵심 소재 한국 58%, 일본 28%, 독일 9%, 2차 전지 전해액 한국 34%, 일본 31%, 중국 22%. 더 충격적인 건 중국 데이터였습니다. 중국 첨단 제조업의 63%가 한국 화학 소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중국이 자랑하는 모든 첨단 제품 안에 한국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훈 이사와 마지막 미팅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김 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 전략을 준비하신 겁니까? 김 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죠.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래서 2009년부터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대량 생산 공장을 축소하고 연구소를 3배로 확장했습니다. 그럼 15년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네. 2010년에 이미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년 후 중국이 석유화학을 포기할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라고요.
정확히 5년 후인 2015년에 중국 정부가 발표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결정을 5년 전에 이미 예측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습니까? 김 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의 성장 모델을 분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저부가 대량 생산으로는 GDP 목표를 못 맞춥니다. 결국 첨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빈자리를 기다린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긴 호흡의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왕젠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밍화, 우리 완전히 졌어. 한국한테 진 게 아니라 우리 오마남한테 진 거야. 리펑도 거들었습니다. 3년이면 한국이 망한다고 했지. 근데 망한 건 우리였어. 아니, 중국 전체 석유화학 산업이 무너졌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저는 면세점 디스플레이에 띄워진 뉴스를 보았습니다. CNN이었습니다. South Korea's Silent Revolution in Chemical Industry. 한국 화학산업의 조용한 혁명. 기자가 울산공단을 배경으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양산업으로 여겨졌던 석유화학. 하지만 한국은 이를 첨단 소재 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산업이 한국 화학 소재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바친 산업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화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진화하지 못했고 한국은 진화했던 겁니다. 중국에 돌아온 다음 날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엔 1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실직 상태였죠.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과장 아니냐, 일시적 현상일 거다, 곧 무너질 거지라는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보여주고 통계 자료를 하나하나 제시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30년간 한 일이 다 헛된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경험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우라고 한 동료가 발끈했습니다. 그건 굴욕 아닌가? 굴욕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존심 지키려다 굶어 죽을 순 없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건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왕젠궈가 저를 거들었습니다. 밍화 말이 맞아. 내 아들이 샤오미에서 일하는데 거기도 한국 소재 쓴다더군. 우리가 만드는 스마트폰 안에 한국 기술이 20개 넘게 들어간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한중화학소재 컨설팅 회사를 만들겠소.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요. 돈이 될까? 모르겠소. 하지만 해야 할 일이오. 30년 경력을 이대로 썩힐 순 없소. 2020년 1월 천밍화 테크놀로지 컨설팅을 설립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석 달간 단 한 건의 의뢰도 없었습니다.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4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됐고 중국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화학 소재를 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저우, 선전, 상하이의 기업들이었습니다. 한국 소재를 긴급 구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들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만난 김성훈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가 도와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소개해주고 협상을 도왔습니다. 첫 계약이 성사됐고 수수료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왕젠궈와 리펑이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비웃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2021년 세계 언론이 한국 화학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에 대서특필됐습니다. South Korea, The Quiet Chemical Powerhouse, 한국 조용한 화학 강국. 기사는 한국이 어떻게 10년 만에 화학 약소국에서 강국으로 도약했는지 분석했습니다. 7월 이코노미스트가 특집을 냈습니다. The Materials That Run the World, 세계를 움직이는 소재들. 한국 기업 5곳이 커버 스토리로 실렸습니다.
기사는 한국 없이는 첨단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1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3페이지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Hidden Champions of Semiconductor War, 반도체 전쟁의 숨은 승자들. 한국 화학 기업들이 미중 반도체 전쟁의 최대 수혜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2015년에 한국을 조롱하던 그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구15 사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장기 전략과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다. 중국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민일보 칼럼 한국 화학기업들의 R&D 투자 비율은 매출의 15%, 중국은 5%에 불과하다. 반성해야 한다. 2022년 중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원이 화학산업 제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최소 8년. 특허 장벽을 고려하면 따라잡기는 거에 불가능하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15년 우리가 한국을 비웃을 때 한국은 이미 10년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 해도 한국은 또 10년을 앞서가고 있을 겁니다. 2023년 제 회사는 직원 15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기업 23곳과 협력 관계를 맺었고 중국 기업 67곳에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베이징의 한 대기업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국 100대 기업 중 하나였죠. 그가 물었습니다. 천 선생, 솔직히 말해주시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후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한국은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쫓아가는 전략으로는 영원히 못 따라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한국이 하지 않는 걸 해야 합니다. 한국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모방이 아닌 혁신으로만 가능합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쉬우면 벌써 했겠지. 2024년 봄, 김성훈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 선생님, 울산에 한번 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울산을 찾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풍경이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고 더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김 이사가 저를 새로 지은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각 층마다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오 화학 소재입니다. 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석유가 아닌 미생물로 화학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10년 후 주력 사업이 될 겁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은 현재 안주하지 않고 또 다시 1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옥상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공장, 수백 개의 굴뚝, 그리고 끊임없이 드나드는 글로벌 기업들의 차량들. 김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15년 중국이 석유화학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돌에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봤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똑같은 돌을 보고 중국은 쓰레기라고 버렸고 한국은 보석이라고 주었던 겁니다. 천 선생님, 김 이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한중 협력이 가능합니다. 과거를 비웃지 않고 미래를 함께 보는 분들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5년 전 저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부끄럽습니다. 그 오만함을 인정하고 바꾸셨잖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근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한국 화학산업 수출액 687억 달러 세계 4위. 특수화학 소재 점유율 세계 2위 독일 다음. 반도체 소재 세계 1위 점유율 47%. 디스플레이 소재 세계 1위 점유율 61%. 배터리 소재 세계 1위 점유율 39%. 그리고 중국 데이터. 화학산업 수출액 2015년 대비 28% 감소. 첨단 소재 자급률 37%, 63%는 수입 의존. 그중 한국산이 76%. 숫자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버린 그 산업으로 한국은 세계를 장악했다는 것을요. 다음날 공항으로 가기 전 울산 앞바다를 한 번 더 보러 갔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를 들으며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2015년 중국이 석유화학을 포기했을 때 저는 환호했습니다. 2016년 한국이 증설한다는 소식에 비웃었습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0년 겸손하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이제는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중국의 한전기차 기업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소재 긴급 구매 건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산업에는 사양이 없습니다. 혁신하지 않는 기업만 사양될 뿐입니다. 중국이 버린 건 석유화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화할 용기였습니다. 한국은 그 용기를 가졌습니다. 10년을 투자해서 30년을 준비하는 용기. 남들이 비웃어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그 용기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절대 오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비웃는 그것이 내일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긴 호흡으로 보십시오. 10년을 투자해야 30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이 버린 돌도 당신 손에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저 천미화는 30년 경력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겸손함과 지혜를요. 이제 제 남은 인생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데 바치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 그것은 단순한 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인내와 혁신, 그리고 미래를 보는 지혜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산 화학 소재가 첨단 제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여러분들께 특별히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허리는 활동적인 노후의 기본입니다. 크로스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로 소중한 허리를 지켜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